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중학교 영어 때 if 가정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약 무엇이라면 식인데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잣집 딸이라면, 예전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처럼 말이죠. 반대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요. 무엇하니 정말 다행이야. 몸이 건강하니 다행이야.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똑같은 현실 속에 사는 우리지만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금방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안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란 퇴행성 관절 질환, 골관절염이라고 불려지며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어떤 점진적인 손상이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그리고 그 주변 인대 등의 2차적인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척추, 고관절, 발목, 손가락 등의 관절에서 일어난 염증 질환을 총칭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좀 어르신들이 그냥 관절염은 나이 들면 의뢰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노화 현상의 일부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순 노화 현상과는 다른 관절 연골의 변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의 증가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스포츠 활동 인구의 증가로 젊은 사람들도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뿐만 아니라 많이 써서 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기 때문에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나이나 성별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외상 그리고 질병이나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관절염이 있은 후에 네.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또 심한 충격이나 어떤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2차성이라고 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네.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차성과 2차성의 구별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냥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손상, 예를 들면 축구로 인해서 네. 축구를 하다가 관절에 외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차성이다 아니면은 원래 생겨야 될 1차성이다라는 거는 판단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좀 부위에 따라서 좀 원인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네. 골관절염의 원인은 부위별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척추의 경우에는요, 작업적으로 반복되는 직업, 그리고 뭐 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엉덩이 관절, 고관절에 있어서도 무혈성 괴사와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 등이 외상이랑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발목 관절의 경우에는 발목 골절이 발목 관절의 골절이나 주변 인대의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또 팔꿈치의 관절염은 육체 노동자나 운동선수들, 골프 엘보 들어보셨죠? 네. 테니스 엘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들 같이 직업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망치를 사용한다거나 드릴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나이, 성별 주로 여성이 많이 발생하고 몸무게가 주된 원인인자로 작용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어떤 비만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약에서는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원인을 크게 외인과 내인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봅니다. 네. 외인은 풍한습의 외부 사기가 침범한 것으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춥거나 할 때 통증이 더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인은 간장과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기혈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러한 내인과 외인이 따로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섞여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내인으로 인해서 간장과 신장이 부족한 경우에 외부 요인, 풍한습의 외사를 받아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주 증상이 궁금한데요. 이건 뭐 많이들 추측하시겠지만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릎이 아프겠죠. 네. 그렇겠죠. 네, 무릎의 곡소적인 네. 통증이 제일 흔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쉬면은 통증이 사라지는데 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네. 약간만 움직여도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기에는 네. 움직임이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휴식 상태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네.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그려 앉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고요. 부종, 붓게 되고 무릎 관절 주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압통 등도 나타납니다. 네.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떤 관절면이 이렇게 불규칙해짐으로 인해서 무릎을 움직일 때 마찰음, 따닥따닥하는 마찰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기도 해서 O자 다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네요. 네. 보통 루마티스 관절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두 질환은 관절에 나타나는 질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양상과 그리고 그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가 관절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활막을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군, 세균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에 있는 어떤 부분, 활막이라는 부분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손상시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쓰는 거죠. 노화나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염의 원인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55세 이상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질환입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35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관절염에서는 발병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나 어떤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 그러니까 많이 다를 수 있는 부위, 많이 손상될 수 있는 부위에 많이 생긴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어깨, 그리고 발목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양상도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몸의 좌우 한쪽에서 이제 관절에서 이제 발병하고 한쪽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쪽도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병이 빠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병 부위도 보통 대칭성입니다. 양쪽 같은 관절에서 발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관절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사용할수록 더 아프죠. 그래서 저녁에 아픈 경우가 많고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녁에 더 많이 아프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잘 쉬고 일어나서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증상 이외에도 피로감, 그리고 전신 허약감, 미혈,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식욕 부진 등의 어떤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이제 뼈가 튀어나오거나 관절의 한쪽이 만져지는 류마티스 결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류마티스 관절이다, 퇴행성 관절이다, 일반 분들이 보고서 딱 판단할 수 있는 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은 두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관절염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무릎 아픈 거라고 똑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진단 방법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무릎 관절염의 진단 방법으로는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이제 골주위 검사, 골주사 검사, 관절액 검사, MRI 검사, 관절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대표적인 것은 엑스레이 검사겠죠. 기본적인 검사고요. 엑스레이 사진상의 정상 무릎 관절은 안팎의 이제 관절 간격이 동일하지만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돌기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리가 휘어지면서 관절면을 보면은 이제 울퉁불퉁해지는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제 일반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자세, 특히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다니는 거나 이제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치료를 할 때 있어서 반드시 이런 증상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죠.
또 이제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서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어떤 부하를 줄여주는 거, 이것도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보통 진통제나 소염 작용을 가진 약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가장 대표적인 약제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증상에 호전이 없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경 수술, 그리고 자가 또는 동종 고련골 이식술, 그리고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내부에 보면은 이제 연골 조각이나 뼈 조각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제거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세척하는 거 되게 간단한 수술이고요. 동종 고령골 이식술 또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건강한 연골을 채취해서 이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연골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한 연골을 채취해서 손상된 연골 부위에 그냥 이식하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절골술은 다리의 축을 재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수술로 무게가 건강한 관절면에 가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수술이고요. 뭐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골이 다른 부위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존적 수술,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선택도 역시 환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재활의학과 의사 존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꾸준히 어떤 이 수술적 요법으로 무릎 관절 수술한 분들과 그렇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수술한 분의 예후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5년 후에 결과는 오히려 수술을 안 한 쪽들이 더 좋았다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이 반드시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보존적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정말 수술은 네. 뭐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술은 그냥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요즘 의학적 트렌드에 맞습니다. 의학의 패러다임도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수술적 요법을 많이 권하기도 했죠. 이제 보존적 시술을 많이 하다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 수술적 요법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앞서 말씀드린 어떤 예처럼 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술 안 한 거랑 그 결과가 똑같더라.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5년 후에 수술을 안 했던 경우가 훨씬 더 낫더라 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네. 요즘의 추세는 점차적으로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히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와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퇴행성 관절이나 관절염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요즘에는 의료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 추나 한약, 약침 등을 이용해서 이 퇴행성 무릎 관절의 치료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침으로써 무릎과 오금의 뭉친 근육과 경혈을 풀어주죠. 그래서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을 도와서 이 무릎의 움직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을 사용하는데 추나요법은 단순히 무릎의 통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허리, 그리고 골반, 고관절, 발목, 그리고 하지 전체를
연관시켜보고 더 넓게는 척추와 그리고 몸 전체를 넓혀서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에 틀어진 원인 부위가 어디인지를 찾고 그 부분을 교정해서 보행이나 움직일 때 무릎 관절에 들어가는 부하를 감소시켜서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 이 두개골의 정렬을 바로잡아서 이 부정렬들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약의 경우 앞서 말씀한 어떤 원인과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릎 주위가 너무 노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 인대가 너무 노화되었고 인대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너무 과로로 인해서 무릎 근육이 경직이 너무 오래돼서 잘 안 풀릴 경우, 네. 이걸 완화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너무 단축이 돼 있어서 네. 이거를 풀어줘야 될 경우 이제 한약을 같이 병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침과 어떤 추나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인대도 노화되고 주변에 뭉침도 너무 심해서 잘 안 나요. 이럴 때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약침요법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로 봉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봉약침은 이제 면역계 조절 작용이 있어서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봉약침 자체에도 멜라틴이라는 어떤 항염증 물질이 들어있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염증이죠. 네. 염증과 같은 질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 봉약침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면역 질환에도 봉약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봉약침이 그러면 신체 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길래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먼저 이제 봉독이 몸속에 주입되면은 몸의 방어 기전이 작동해서 네. 혈류 순환이 촉진이 되죠. 그리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주된 봉약침의 기전이고 치료 기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항염증 작용, 신경 독효과, 항세균이나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독, 제독이라고 해서 독으로서 독을 제압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새로운 깨끗한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그 치료 효과, 치료 개선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봉약침의 성분으로는 멜라틴, 아파민,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이 있는데, 이제 멜라틴, 아파민 등은 뇌하수체 부신 체계를 자극해서 카테콜라민과 코티손을 분비시키는 탁월한 천연 소염제로 알려져 있죠. 네. 또 이제 천연 히알루론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봉약침에 포함되는 천연 히알루론산은 연골 재생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네. 네. 그러면 봉약침은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죠. 봉약침의 효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만큼 네. 부작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봉약침의 과민 반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봉약침을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시술 초기에 테스트 용량, 아주 적은 소량의 봉약침을 먼저 사용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살펴본 뒤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봉약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효과가 강력한 치료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부작용이 있음을 항상 환자도 의사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시술 혹은 그 이후 시술에서 과민 반응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보통은 이제 봉약침 시술을 하게 되면은 목이 물린 형태와 비슷하게 피부 부위가 벌겋게 붓고 가려울 수가 있죠. 뭐 시술 직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약간 욱신거리고 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3일 정도 내에 다 소실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시술 부위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너무 못 참겠다 그러면 가벼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통은 저는 얼음팩 찜질을 권합니다. 네. 그럼 진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벼운 몸살이 치료 초기에 한두 번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정도의 몸살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어떤 몸살은 진통 효과 그리고 소염 효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시술 후에 두드러기나 이제 호흡 불편 등의 다른 특이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위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의료진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아무래도 실제로 퇴행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생활 관리를 하고 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그 MC분도 이제 관절은 쓸수록 네. 닳는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죠? 모든 관절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 관절은 특히 걷고 앉고 하는 등 여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죠. 기어다니지 않는 이상 무릎 관절은 그렇죠. 계속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걷고 안 움직이는 것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써야지만 바르게 치료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 관절염 그리고 뭐 발목 뼈소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증상은 가볍지만 치료는 길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쓸 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쓸 때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선은 무릎은 이제 근육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걷기나 조깅, 뭐 수영 같은 경우가 이제 무릎에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종아리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아세요? 어떤 거죠? 네. 우선 벽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네. 벽을 보고 쓴 상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벽을 보고 쓰고 벽에 가볍게 손을 대고요. 네. 한 발을 뒤로 뺍니다. 뒤로 뺀 상태에서 그 뺀 발에 힘을 주고 벽을 밀어보는 거죠. 밀게 되면은 뒤로 뺀 발의 종아리가 굉장히 당길 겁니다. 네, 스트레칭 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이 방법이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좌우 번갈아서 한 10초 정도씩 해주시면은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 종아리 근육 강화가 다리의 펌핑과 무릎 관절, 무릎 주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릎 자체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반대로 무릎에 안 좋은 동작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냥 기어다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방바닥 같은 거 청소할 때 기면서 청소하는 네.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릎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는 거고요. 조깅도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평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자갈밭 같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게 되면은 네. 무릎에 받는 하중들이 울퉁불퉁하게 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관절면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평지에서 운동하는 게 좋고 네. 슬리퍼 같이 바닥 쿠션 없는 게 아니라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고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 무릎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비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모든 하중들이 아랫 방향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요. 체중이 뭐 예를 들면 80kg 있는 사람은 80kg의 체중을 이 양쪽 무릎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100kg인 사람은 100kg의 체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0kg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70kg가 된다면은 그만큼 무릎에 받는 하중은 줄어들 것이고 네. 그만큼 무릎 손상도 많이 호전될 거라고. 호전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무릎 관절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다, 이분들은 뭐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이어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강황 보통 카레로 많이 드시는데 네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카레의 재료로 쓰이는 강황은 네. 인도에서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써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냉기를 파하고 풍을 없애준다라고 해서 이 강황을 약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이 강황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네.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죠.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네. 우리 몸의 어떤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중에 나쁘다고 항상 지적받는 게 맵고 짠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죠. 네. 이 맵고 짠 음식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위험을 앓고 계신데요. 이제 강황을 챙겨 드시게 된다면은 위장경증을 좀 억제해주고 속쓰림 증상도 완화해서 이런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큐민은 항암 작용을 해주는 걸로 밝혀져 있는데요. 암세포 전이나 생성을 막아서 암을 예방해주고 진행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노화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카레를 많이 먹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네요. 강황은 양성식품 중에서도 성질이 매우 뜨거워서 몸에 열을 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음체질인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하체 부종과 냉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강황을 꾸준히 먹으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냉증도 완화가 됩니다. 네. 또 이제 체내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하체 부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어혈도 풀어줘서 자궁 내 혈액 순환을 좋게 돼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도 줄어들게 합니다. 강황이 음이 체질인 분들이라면 음의 체질에게 맞는 그런 식품이라면 좀 양 체질인 분들은 뭐 강황이라든지 카레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은가요? 네,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본인의 체질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본인이 만약에 양 체질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시면은 어떤 강황보다는 울금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울금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커큐민 등 주요 성분 그리고 맵고 쓴맛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푸는 효능도 동일합니다. 반면 이제 강황과는 달리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과 기운을 내리는 효과가 큰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화병처럼 가슴에 열이 치솟아 맺힐 때 그것을 내리는데 이 울금을 쓴다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이 강황보다는 이제 울금 같은 약재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울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강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70이고요. 네. 몸무게 68kg, 네. 나이는 28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을 불편하셔서 상담하시길 원하십니까? 아, 네, 저는 평소에 잠을 이렇게 푹 깊게 못 자는 편이거든요. 네네. 또 좀 많이 보고 자주 깨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방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얼마나 그런 증상들이 오래됐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네. 어렸을 때라면은 학생 때부터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런데 잠을 자주 깨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어느 정도로 자주 깨신다는 거죠? 많이 깰 때는 한 6, 7번씩 깰 때도 있고요. 잠자다가요? 하루에? 네. 그럼 거의 못 주무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잠을 좀 푹 깊게 못 자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자야 되는데 많이 못 잘 때는 너무 피곤하고 좀 그래서 좀 장기간에 좀 푹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 혹시 드시는 약은 없으세요? 뭐 약은 좀 뭐 안정제 같은 거는 하나 먹거든요. 신경안정제? 네네. 이런 거는 언제부터 드셨어요? 이거 먹은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 신경안정제를 드신 이유는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 좀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처방받아서 먹게 됐거든요. 역시 이것도 잠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네. 잠을 자는 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자꾸 깨는 거는 네.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잠을 들려고 노력하는 건 어떠세요? 들려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잘 드는 편이에요, 그래도.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죠? 좀 컴퓨터를 좀 많이 보는 일을. 컴퓨터를? 네.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은 하신다고요? 그 컴퓨터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잠자는 환경에는 좋지 않은 건 아시죠? 네네. 네네네. 잠은 잘 드는데 자꾸 깬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개운하게는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수면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밸런스, 이제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자율신경계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지 잠을 잘 잔다고 하죠. 우리가 깨 있어서 지금처럼 활동하는 때는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활발해져서 움직여야지만 사람이 깨 있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 양의 기운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계, 음의 기운이 커져야지만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하는데 자꾸 6번, 7번 깬다는 건 뭘까요? 이 음의 기운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양의 기운,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계속 순간순간 항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다가 깨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힘들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한방에서는 음양의 기운을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수승화강을 해야 된다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수면의 밸런스가 깨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죠? 초기에는 아마 습관으로 시작됐던 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네. 장기적으로 수면 계획을 다시 한번 잡고, 수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면하는 습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몸의 상태를 동시에 몸의 상태를 같이 점검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한의원을 좀 방문해서 뭐 치료를 받으면 좀 개선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한의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우선은 꼭 한번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동시에 일 때문에 컴퓨터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 눈이 많이 피로하고 정신적 활동을 계속 하게 돼서 뇌가 계속 항진된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죠? 네. 예. 보통은 음양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네.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면은 반대로 쉬는 거는 조금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쉬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지금 일 자체가 정적인 일을 하시게 되면은 휴식을 취할 때 마찬가지로 TV를 보면서 아니면 독서를 하면서 쉬는 것보다는 그냥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쉬는 게 오히려 수면에 더 도움이 되는 휴식이니까요. 꼭 그런 방향으로 우선은 생활 습관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수면 계획이라는 건 스스로 짜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통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인면 장애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 중도각성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자꾸 깨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꾸 깨는 어떤 뇌의 활동 그리고 그 항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자는 거 네.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만약에 10시에 자겠다, 11시에 자겠다 그러면은 이미 한 2-3시간 전에 컴퓨터 작업이나 모든 거를 마친 상태에서 충분히 몸을 이완시켜주는 뭐 책을 읽거나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앉아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냥 가벼운 산책 같은 걸 더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푹 잘 수 있는 습관들을 갖추는 것을 수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0021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40대 여성인데요. 두통이 심한 편이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두통약 중에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성분을 오래 먹으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생리 전에 두통이 엄청 심한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신경안정제가 들어있는 두통약을 좀 안 먹고 싶은데 한방차나 한약이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두통의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죠. 혈관 긴장성, 근긴장성, 네. 그리고 뭐 원발성,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2차성, 속발성 두통, 상당히 많은 두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건지 우선 그 원인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안정제, 어떤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약은 그에 비해서 이제 어떤 전인적인 치료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에 두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안정제 처방을 하신 걸 보기 미루어 봐서 네. 어떤 이제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심한 분, 스트레스 심한 게 오래되면은 어깨 근육들이 많이 뭉치게 됩니다. 이 어깨 근육 많이 뭉친 것만으로도 다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떤 취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것이 병행이 돼야지 이 두통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어떤 컨디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약 치료죠. 예, 그때는 이제 만약에 이런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너무 부담된다, 꺼려진다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셨으니까 그걸 대용으로 한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약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한방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